안녕하세요. 지금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마음씨 착한 아내를 만나게 되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제가 큰 위기의 사건을 겪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런 날이 예상보다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그 위기의 사건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투자를 하시며 돈을 버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돈으로 돈을 버시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매우 편하게 성장했네요. 대학을 나와 부모님께 자금을 받아 작게 사업을 시작하며 지냈는데 중박 정도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제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아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2년 동안 연애를 했고 제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게 됐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안은 시골이었고 예비 장인 장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고생하며 가난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남의 논에서 인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했죠. 도시에서 평생을 지낸 저희 부모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었죠.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저와 아내가 열렬히 사랑하고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이라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결혼과 동시에 처가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에서 푼돈만 벌면서 지내는 것보다 도시에서 월급쟁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하셔서 원룸을 구하셨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집이 많이 좁아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두 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택시 일을, 장모님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하셨답니다. 직업에 귀천 없고 두 분이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응원해 드렸어요. 하지만 좁은 원룸에 사시는 걸 두고만 볼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처부모님께 작은 아파트는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방 2칸짜리 집을 마련해 드렸어요. 아내와 장인 장모는 다행히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고맙게 받아주셨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야 제 마음이 놓이네요. 원룸은 정말 불편하고 방음도 안 돼서 지내시기 힘드셨을 거예요. 장모님은 집안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좋은 집을 가져보는 게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셨답니다. 아유, 김서방. 아내가 이런 좋은 집을 가져보다니 정말 감사하네. 이어서 장인어른 역시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위덕을 보고 팔자 좋게 지내게 생겼구만. 무능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네. 앞으로 하나씩 갚아가며 살아가겠네. 장인어른, 장모님, 더 좋은 집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에요. 아무튼 두 분이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처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내도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줘서 고맙다고 울먹였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평생 시골에서 가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야. 낯선 도시로 와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힘들어하셨는데 당신 덕분에 아빠 엄마가 큰 힘을 내시고 지내실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살면서 하나하나 갚아갈게.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진짜 좋은 집 해드릴게. 여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까 눈물은 오늘까지만 흘려. 알겠지? 응, 나 진짜로 당신한테 잘할 거야. 진짜 현모양처로 평생 헌신하면서 살 거라고. 장인 장모님과 아내는 제 집 선물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처부모님은 한동안 각자의 일 때문에 바쁘셨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본가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셨답니다. 저와 아내는 빠진 채 어른들끼리 시간을 보내셨죠.
양가 부모님은 친해졌고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제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드린 것도 아닌데 잘 지내시는 걸 보니 많이 뿌듯하고 기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불러서 아내와 본가에 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장모님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장모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김서방 왔나? 우리 딸내미도 왔네. 실은 얼마 전에 사돈께서 가정부로 스카웃을 해주셨네. 식당에서 버는 것보다 월급도 많이 챙겨주시고 일도 많이 시키지 않으셔서 편하게 돈 벌고 있네. 그리고 내 남편은 자네 사돈어른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네. 장인어른도요? 양가 부모님이 친하게 지내는 건 보기 좋았는데 가정부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기분 상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이, 김서방, 자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가? 천사 같은 두 분이 우리 부부한테 기분이 상할 행동이나 말을 하실 분인가? 그리고 우린 같이 여행 다니면서 친구처럼 친한 사이가 됐다고. 매일 얼굴 보고 꺄르르 웃어가며 일한단 말이네. 갑과 을 이런 거 없이 아주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좋지만 처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가정부와 운전기사로 일한다고 하니 걱정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아내는 네 사람이 같이 지내는 걸 보니 보기도 좋고 마음이 놓인다며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어른들의 일에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다음에 부모님을 따로 뵙고 처부모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 괜찮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엄마, 장인어른 장모님을 왜 가정부 운전기사로 고용하셨어요? 가깝게 지내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일까지 주시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자 엄마가 제 팔을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걱정이 참 많네. 근데 괜찮다. 어느 정도 선은 지켜가며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먼저 일을 시켜준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신데. 네 장인어른이 택시 손님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을 꺼내면서 여러 이야기 나누다가 네 장모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부탁하더라. 마침 가정부와 운전기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으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지. 아, 그랬던 거예요? 처부모님이 불편하게 하진 않으세요? 엄마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이니 억지로 참고 지내는 게 아닐까 신경이 쓰이네요. 그런 거 없다. 정우야, 우린 잘 지내니까 너랑 며느리나 어서 이세를 가져라. 언제까지 우리 기다리게 할 셈이냐? 갑자기 엄마가 대화 소재를 바꾸셔서 처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답니다. 여하튼 저와 아내는 사이가 좋았고 이세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임신이 될 리 없으니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게 됐어요.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계획하는 것이 좋을 테니 아내와 제 몸을 검사했답니다.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내에겐 전혀 문제가 없고 오직 저에게만 큰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죠. 무정자증은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 가지는 걸 포기하는 길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 집에 돌아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크게 실망하고 놀랐을 것 같아 미안해서 말을 붙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깟 아이가 없으면 어때? 나한텐 당신이 있고 당신한텐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행복한데 아이가 꼭 필요해? 어른들한테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여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어. 애 없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미안해. 내 몸이 이 모양인 줄 몰랐어.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우리 진짜로 애기 없이 살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을 거지. 당연하지, 여보. 반대로 내가 불임이었으면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을 거야? 아니지, 그럴 리가 있겠어. 거봐, 나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더는 사과하지 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사과를 해? 고마워. 그리고 알겠어. 사과하지 않을게. 그렇게 제 무정자증을 아내가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렸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부모님은 제가 불편하지 않게 아예 임신이나 무정자증, 손주와 같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쪽 소재에 대한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셨죠. 덕분에 편한 마음을 되찾아서 평범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은 더 아내와 신혼처럼 지냈어요. 보기만 해도 좋아서 실실 웃고 밤은 항상 뜨겁게 보냈죠.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아내가 권태기가 왔는지 저와 잠자리를 피하더니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어? 왜 밥을 먹는데 얼굴 한 번을 봐주지 않는 거야? 뭐? 밥 먹는데 밥이랑 반찬을 보면서 먹지 당신 얼굴 보면서 먹어야 하나?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닌데 당신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서. 혹시 권태기가 찾아온 거야? 권태기?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뭐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변한 걸 수도 있지. 부부들은 신혼이나 좋지 이후에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정으로 산다고? 여보, 난 아직 당신을 보면서 설레. 연애 초기 때보다 훨씬 더 설렌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 당신이 나의 어떤 점에 질렸는지 솔직하게 말해보고 고쳐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자. 그런 거 없어. 당신이 애처가에 좋은 사람이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당신이 고쳐야 할 점 같은 건 없어. 여보, 당분간이라도 좀 이렇게 지내자. 내가 요즘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거기서 아내에게 무슨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아내의 표정이 짜증스러워 보여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신혼 때와는 확실히 달라져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대화도 거의 안 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으면서 잠이 들었죠. 저희 부부 사이는 전과 같지 않았는데 처가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변함없이 잘 지내셨어요. 가정부와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처부모님은 늘 열심히 일해주셨고 선을 지켜가며 부모님과 정을 나누며 잘 지내셨죠. 어느 날 양가 부모님이 갯벌에 조개를 캐러 가신다고 했어요. 날씨도 좋고 재밌을 것 같아서 아내와 저도 끼워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단칼에 따라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난 어디 가는 거 귀찮아. 당신이나 다녀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당신이 안 가는데 어떻게 나만 따라가. 그냥 나도 가지 않을게. 됐어. 괜히 놀러 가고 싶은데 내 생각해서 그러지 마. 다녀와. 아니야. 생각해보니 나도 가기 귀찮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겠어. 당신이랑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시간 보낼래. 혼자 있고 싶었는데. 여보,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당신 기분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봐줘. 누가 들으면 내가 엄청 못된 마누라인 줄 알겠네. 그냥 단순히 권태기에 빠져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질척거려? 당신 요즘 기분 푼다고 계속 밖으로 돌았잖아. 평일에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주말엔 얼굴 보고 대화도 좀 하고 몸의 대화도 좀 하면 좋겠어. 뭐? 결국 그거 하고 싶어서 나랑 있고 싶다는 거야? 당신 욕구 채우려고 이러는 거였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중 하나가 잠자리라는 거잖아.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됐거든? 당신이 요즘 욕구를 풀지 못해서 이러는 거 다 아니까 괜히 밑밥 가는 말 좀 하지 마. 나 요즘 몸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마. 참든지 밖에서 풀고 오든지 해. 뭐라고? 밖에서 풀고 오라고? 나더러 바람이라도 피우고 오라는 거야?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쉬며 방금 한 말은 취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미안, 내가 말이 헛나왔어.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보, 당분간만 좀 내버려둬.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 나도 싫으니까 당분간만 건들지 말아줘.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주말에 나도 갯벌 다녀올게. 정말? 그래, 꼭 다녀와. 가서 좋은 추억 쌓고 오면 좋겠어. 여보, 내 생각은 잠시 그만하고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알았지? 결국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갯벌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토요일 오전에 회사 일이 갑자기 잡혀서 못 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서운함을 드러냈고 처부모님도 아쉬워하셨어요. 사위와 함께하는 여행을 크게 기대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결국엔 저희 부모님과 처부모님 네 분이서 갯벌에 놀러가 조개와 낙지를 잡으러 가셨습니다. 토요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먼저 자고 있어서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와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각자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울기만 하셔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었어요. 병원 위치를 듣자마자 아내와 달려갔답니다. 장인어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중태에 빠졌다뇨? 김서방, 미안하네.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계속 조개를 잡다 사돈부부가 바다에 고립이 됐네. 빠져나오지 못해서 해양경찰이 구했어. 근데 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네.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조개를 잡다가 사고가 났다고요? 그럼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왜 무사하신 거죠? 우린 먼저 식사 준비를 하려고 나왔네. 아유, 이거 정말 면목이 없구만. 김서방, 우리가 물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사달이 난 거야. 갯벌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누구라도 나오라고 경고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어. 우리가 간 갯벌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 진짜 미치겠네.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중태에 빠져 계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라는군. 김서방, 진짜 죽을 죄를 지었네. 저는 마음의 준비라는 단어를 듣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떠나실 위기가 됐다니 진짜로 억울하고 화가 났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중환자실에서 유명을 달리하셨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제 정신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힘들어 소주를 들이붓고 취한 상태로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하셨고 지인들이 많아서 조문객은 끝없이 찾아오셨죠. 둘째 날, 주변을 돌아보니 아내와 처부모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보니 아내는 울다가 지쳐 응급실에 들렀다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했고 처부모님은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 있는 게 힘들다며 자리를 피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에는 끝까지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사과만 할 뿐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부모님과 아내에게 화가 난 채로 상주 자리에서 홀로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정사진을 보며 향을 피우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성경책과 함께 화장해달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두 분은 매주 교회를 나가셨고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셨죠. 그래서 발인 전 성경책을 가져오려고 잠시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서 택시를 타고 본가를 찾아갔는데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별일 있겠나 하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시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두 분은 잠시 얼어붙었는데 곧 장모님이 기침을 하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서방, 장례식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 상복을 입고 왜 집에 왔나? 부모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요.
화장할 때 성경책을 같이 넣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성경책을 찾으러 온 거구나. 아, 우린 짐을 챙기러 왔네. 우리가 이 집에서 일하며 뒀던 짐을 가지러 왔어.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발인에는 오시지 않을 건가요? 아, 아니야. 가야지. 갈 생각이었어. 어제는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도망을 나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아 가려고 했어. 그래요? 그럼 잠시 기다리세요. 성경책만 가지고 나올게요. 아, 집사람은 어디에 있죠? 응급실에 갔다가 쉬고 있다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 들렀다 갈까요? 아니, 우리 딸은 지금 올 상황이 못 돼. 시부모님 잃고 충격이 심해서 혼절해서 우리 집에서 쉬고 있네.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가는 게 좋겠어. 집사람이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튼 지금은 아내 신경을 쓸 수 없으니 장례식장으로 가시죠. 우리는 짐을 두고 오겠네. 자네 먼저 가 있게. 그래요. 집사람이 어떤지 살펴보고 알려주세요. 전 빨리 가봐야 하니까 이따가 뵙겠습니다. 결국 저 혼자 장례식장으로 돌아갔고 동이 트기 전에 처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처가에서 쉬고 있다고 했죠.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내가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시부모님 가시는 길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어. 당신 괜찮아? 충격이 심해서 혼절했다며. 난 술에 취해 있었고 조문객들 받느라 당신이 그런 줄도 몰랐어.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상태가 안 좋았어. 여보, 미안해. 됐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아무튼 우리 부모님은 잘 보내드렸어. 고생 많았어. 그래, 그럼 방에 가서 더 쉬어. 난 앉아서 부모님 생각 좀 더 할게. 여보, 힘든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길 바래. 고마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와서 며칠 내내 우울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출근도 하지 않았죠. 일주일 동안 술만 들이부었더니 술병이 나서 속쓰림이 심했어요. 처부모님은 때마침 찾아오셔서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시고 식사를 챙겨주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더군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끼니를 챙겨 먹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장모님이 며칠 저희 집에 지내시면서 살림을 봐주셔서 저희 부부는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열흘 만에 다시 회사에 출근하게 됐죠. 장모님은 아직 처가로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살림을 봐주셨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가셔도 돼요. 저랑 집사람이 둘이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라면으로 때우려고? 김서방, 오늘은 싱싱한 쌈을 좀 사왔네. 고기랑 해서 쌈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상추와 로메인, 취나물, 신선초 등등 많은 쌈을 사오셨더라고요. 장인어른도 같이 오셔서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죠. 장모님, 이거 좀 쓴맛이 있네요. 그거 케일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쓴맛이 나네.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 가리지 말고 먹겠나? 네, 잘 먹을게요.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 소파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앞이 흐렸습니다. 눈을 비벼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속이 뒤집히는 고통이 찾아와서 배를 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서방, 왜 그러나? 김서방! 저는 아프다고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곧 눈이 감겼고 장인어른의 등에 엎여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의사가 위세척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입속으로 호스를 넣고 음식물을 빼고 있었죠. 구역질을 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다가 곧 정신을 잃었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된 거죠? 김정우 환자분, 농약이 묻은 채소를 드셨더군요. 농약이요? 혹시 상추랑 킨, 로메인 같은 걸 먹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가족들도 같이 먹었는데 왜 저만... 그건 경찰이 밝혀줄 겁니다. 저흰 이런 사고가 생기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경찰이요? 네네, 고맙습니다.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하얗게 얼굴이 질려 있었습니다. 김서방, 우리가 한 짓이 아니야. 난 길에서 채소를 파는 장사꾼에게 돈 주고 사온 것밖에 없어. 그리고 채소는 깨끗이 씻었다고. 장모님 잘못 아니에요. 그걸 판 사람이 잘못이죠. 아무튼 경찰 오면 조사를 할 테니 협조 잘해주세요. 당연하지. 그 농약 친 채소를 판 놈 반드시 잡고 말 거야. 장모님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저도 장모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저만 탈이 난 것이 좀 의아하긴 했지만 잘못한 건 없다고 믿었죠. 곧 형사 2명이 와서 쌈을 사오신 장모님을 추궁해 채소를 어디서 샀는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장사꾼은 떠돌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 찾지 못했답니다. 또 농약을 친 채소를 팔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형사님들은 조사는 해보겠다며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했네요. 퇴원하고 며칠은 물과 미음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또 사업장을 많이 비워서 밀린 업무를 하느라 바쁘게 지냈죠. 그런데 저만 이상 있는 게 아니라 집사람도 정신줄을 놨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세숫대야만 한 양푼에 밥과 나물을 넣은 비빔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밥 먹는 거야? 그걸 다 먹으려고? 이상하게 계속 배가 고프네. 당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충격이 심했나 봐. 폭식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살도 많이 찐 것 같고 얼굴에도 두드러기 같은 게 심하게 났네.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병원은 다녀왔어. 아무 이상 없대. 그냥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이러나 봐. 아내가 걱정이었지만 제 몸도 멀쩡하지 않으니 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충격으로 인한 폭식은 곧 멈출 거라 판단이 돼서 잠시 내버려 두기로 했죠. 며칠 뒤 장모님이 다시 와서 살림도 봐주시고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제 속이 편하라고 뭇국을 끓여주셨는데 따뜻하고 시원하게 먹기 좋더라고요. 장모님 덕분에 이렇게 잘 먹네요. 내가 지난번 쌈 때문에 자네한테 미안해서 죽을 맛이야. 김서방 정말 미안했네. 농약 친 채소인 걸 모르셨으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아졌습니다. 아무튼 다행이야. 자네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 저와 장모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내는 밥을 2그릇이나 비웠어요. 여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 탈 나겠어. 탈 안 나. 배가 너무 고파서 더 먹어야겠어. 장모님, 집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혼자 다녀왔다는데 제가 데리고 피검사부터 다 해봐야겠어요. 우리 딸은 괜찮아. 내가 엊그제도 병원에 데리고 다녀왔어. 그래요? 그럼 이상 없는 건가요? 그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런다고 하네. 곧 찾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랬군요. 제가 정신줄 놓고 지내서 아내한테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대신 신경 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긴. 자네나 딸내미나 둘 다 큰일을 당했으니 그런 거 아닌가. 사실 나와 내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른이니까 꼭 참고 지내는 거야. 자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순전히 우리 탓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죄책감 버리시고 편하게 마음 먹으세요. 고마워. 자네가 이해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자, 어서 식사나 마저 하게.
저는 시원한 묵국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았는데 또다시 눈앞이 흐렸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었죠.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답니다. 이번엔 농약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된다 하더군요. 환자분 뭘 드셨죠? 묵국이요. 김치랑 콩나물 같은 반찬이랑요. 음식을 만드신 분은 장모님이시고요. 네, 맞아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장모님에게 묵국에 뭘 넣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묵국에 해물 같은 걸 넣으셨나요? 아니, 국물 내려고 굴을 좀 넣었어요. 굴이요? 그럼 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군요. 노로바이러스가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장모님, 저 굴 못 먹는 거 모르셨어요? 아니, 난 몰랐네. 아니, 알았는데 까먹었나? 이런... 장모님, 전 굴 알레르기가 심해요. 어렸을 때 굴튀김을 먹고도 탈이 나서 고생을 심하게 했다고요. 집사람한테 굴 못 먹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장모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이네요. 아이, 그럼 내가 또 실수를 한 거야? 모르셨다고 하시니 괜찮습니다. 근데 장모님, 굴 못 먹는 사람은 괜히 먹었다간 진짜로 큰일 나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지었구만. 도대체 나란 여자는 왜 이 모양인 건지. 김서방, 미안하네. 앞으로는 아예 자네 집에서 음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장모님, 굴만 피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부터 해서 제가 고비를 넘긴 것들이 꼭 처가 식구들이 꾸민 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짓을 할 분들이 아니긴 하지만 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처가 식구들에게 사람을 붙였답니다. 얼마 뒤 제 생일날이 되자 장인 장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와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아내도 동참해서 음식을 만들더군요. 김서방, 이제 거의 다 됐네. 좀만 기다리게. 네, 장모님, 천천히 하세요. 미역국 냄새도 좋고 고기 냄새도 좋네요. 다들 고맙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울적했는데 오늘만큼은 기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서방, 앞으로는 우리가 자네 부모가 되어줄게. 힘들거나 기쁘거나 언제나 함께 하세. 네, 오늘 최후의 만찬 맛있게 먹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게 무슨 말인가? 최후가 아니라 최고의 만찬이요. 제가 정신 못 차려서 말이 헛나왔나 봅니다. 최고의 만찬? 그래, 자네 생일이니 기쁘고 재밌게 보내보자고. 이윽고 많은 음식이 상 위에 올려졌고 네 식구가 앉았습니다. 김서방, 미역국 한술 떠보게. 여기에 뭘 넣으셨나요? 굴이나 이나 이상한 거 타신 거 아니죠? 제가 한 말을 듣고 장모님은 얼굴이 빨개지며 화를 내셨어요. 아이, 김서방, 자네 지금 뭐라 그랬나? 그때 일은 자네가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기껏 생일상을 차려줬더니 뭐가 어째? 내가 음식에 뭘 넣어서 자네 해치려고 한다는 거야? 아이, 장모님, 흥분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여보, 장인어른, 우리 다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식사할까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영화 한 편 준비했어요. 리모컨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럼 틀어볼게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자 처가 식구들이 경악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는 부모님이 지내시던 본가에 설치되어 있던 홈카메라의 영상이었어요. 자, 다들 영상에 집중해 볼까요? 본가 거실에서 장인 장모의 대화가 찍힌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식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볼륨을 높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빨리 좋은 수를 생각해봐. 아이, 좀만 기다려봐. 나한테 아주 완벽한 계획이 있으니까 가만히 좀 있어. 아이, 당신 우리 딸이 임신한 거 몰라? 배가 불러오면 다들 눈치챌 거라고. 김서방은 무정자증인데 임신했다 그러면
당장 이혼당하고 쫓겨난다고. 우리가 사는 집도 빼앗기고 말 거란 말이야. 여보, 그럴 일 없어. 우리 딸이 임신 2주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시간은 충분해. 배가 부른 티가 나려면 한참 있어야 한다고. 그 전에 모든 걸 해결하면 된다니까. 우리 손주를 낳으려면 이 일을 해야 하는 거 맞지? 아이, 당연하지. 우리 핏줄인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김서방, 그 씨 없는 수박놈은 이제 끝이야. 버리자고. 그래, 그럼 우리 둘의 마음이 확실하고 딸내미도 꼭 낳겠다고 하니까 빨리 뭐라도 해야 해. 아, 여보, 답답하니까 당신 계획이 뭔지 좀 말해봐. 나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 알려줄게. 당신 우리 연애할 때 갯벌에 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아주 큰일 날 뻔했잖아. 갯벌? 아, 우리 그때 조개 캐다가 밀물에 갇혀서 물귀신 될 뻔했지? 아유,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해. 바로 그거야, 내 계획이. 뭐? 아이, 그럼 사돈 부부랑 김서방을 갯벌로 데려가서 사고사로 위장하자고? 아이, 그렇지. 멀리까지 나가서 조개를 캐면 제때 나오지 않으면 고립된다고. 한 방에 가는 거야. 내가 사람 거의 없는 갯벌을 알아냈으니까 그리로 데려가서 사고사로 끝내자고. 그럼 우린 사돈의 재산을 모두 갖게 된다고. 우리 딸이 다 받을 테니까. 이야, 당신 천재 아니야? 어떻게 갯벌 생각을 했어? 아이, 그럼 우리 딸 애인 집안이랑 무사히 결혼시키면 끝이네. 아이, 그럼 새 사위는 우리 딸이 유부녀인 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데다 완전 순둥이라 들킬 염려가 없다고. 그리고 새 사위를 가지고 놀듯이 길들여서 재산을 더 많이 불려보자고. 여보, 우리가 고생했던 세월 모두 보상받도록 하자. 내가 지휘할 테니 당신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아우, 당신 너무 멋져. 그럼 언제 작업 시작할 거야? 다음 주쯤에 갯벌 여행 가자고 하자. 우리 딸은 같이 데려가기 좀 그러니까 거절하라고 시켜. 김서방이랑 우리랑 사돈 부부만 가서 계획대로 해보자고. 요호, 한 방에 셋을 보내버리자니. 이 천재 양반, 노벨상을 받아도 되겠어. 저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장인, 장모, 아내를 번갈아 가면서 노려봤습니다. 세 사람 당황하셨네요. 기가 막힌 작전을 짜셨는데 이렇게 증거가 남아버렸으니 큰일이네요. 그러자 장인, 장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 역시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당신 임산부잖아. 편하게 앉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임신이 돼버렸어. 이 아이를 꼭 낳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 ABM이랑 공모해서 우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거야? 내가 갯벌에 따라갔으면 그때 나도 저 세상 갔겠네. 아무튼 우리 부모님을 갯벌에서 돌아가시게 만들고 묻은 쌈을 준비했지? 장모님, 그 쌈에 묻히는 거 증거 영상은 못 찾았어요. 당연히 처가에서 작업을 했으니 증거가 없겠죠. 하지만 을 구매한 이력을 발견했어요. 카드로 결제를 하셔서 흔적이 남았던데요. 김서방,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야? 묻국에 생굴을 넣어 끓인 것도 고의잖아요. 노로바이러스가 심하면 생명이 위험한 걸 알고 그러신 거잖아요. 생굴 구매한 것도 다 찾아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라서 지금 밥상에 있는 음식은 먹지 못하겠네요. 제 생일날이 제삿날이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김서방, 미안하네. 우리가 자네에게 죽을 죄를 지었네. 우리 딸이 임신 사고를 쳤다고 했을 때 낳지 말라고 말렸어야 했는데 손주가 생기고 바람난 남자 집안도 부자라서 욕심이 생겼어. 욕심이 생겨서 걷어주고 도와준 은인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 지금 편히 눈도 못 감고 저승에 못 가셨을 거라고요. 미안하네.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김서방, 용서해주게. 우리를 평생 노예로 부려도 좋으니 신고만은 하지 말게.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선처해주게. 이어서 아내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이 모든 일은 내 잘못이야. 내가 바람을 피워서 생긴 일이라고. 나만 벌하고 엄마 아빠는 용서해줘. 그건 안 되지.
셋 다 천벌을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한을 풀고 천국으로 가실 거 아니야. 여보, 우리 다 덮어두고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 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라도 화해하고 잘 사는 게 어때? 내 뱃속의 아이는 당신이 원치 않으면 낳지 않을게. 당신 나 사랑하지? 여보, 우리 같이 잠자리 한 지 오래됐지. 오늘 밤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게. 이 여자가 날 발정난 개 취급을 하네. 더럽고 무시무시한 괴물이랑 잠자리 할 만큼 한심한 놈 아니거든. 그리고 뭐? 내가 원치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야, 모성애가 그거밖에 안 되냐? 네 새 남편이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상관없어. 나한텐 당신이 더 중요해. 앞으로 당신 말 복종하면서 살 테니까 우릴 제발 용서해줘. 여보,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 세 사람 용서하고 받아줘. 너라면 용서 되겠냐? 집어치우고 깜빵에 갈 준비나 해. 당장 신고할 테니까. 안 돼, 안 돼. 아내와 장모님은 절규를 하고 있었는데 장인은 다 포기했는지 태연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절 해치기로 맘먹고 벌떡 일어나 제 멱살을 잡아채더군요. 이 개자식, 감히 내 아내와 딸에게 그따위 막말을 해? 이 자식아, 네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무시한 줄 알아? 그것들은 인과응보로 그렇게 된 거라고. 이 놓친내 봐라. 우리 부모님 같은 천사는 없다면서 아부할 땐 언제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인과응보를 당했다는 소리라네? 우리가 없이 살았고 받은 게 많으니 그런 아첨은 기본이지. 아무튼 네가 지금 지랄하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 오늘 네 놈 끝장내고 다 덮어버리면 그만이야. 여보, 보고 내장 섞은 불고기가 어떤 거야? 빨리 이 자식 입에 쑤셔 넣어. 역시나 이번에도 음식에 장난질을 했더군요. 장모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제 앞에 있던 불고기를 손으로 집어들어 제 입에 쑤셔 넣으려고 했어요. 입 벌려, 이 개 같은 놈아. 너만 사라지면 우리 식구는 무사할 거야. 빨리 입 벌려. 아내는 제 등 뒤에 붙어 양볼을 누르며 억지로 입을 벌리려고 시도하더군요. 그 순간 제 집에 손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 되는 사람이었죠.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당신들 뭐하는 짓들이야? 그만하지 못해? 알고 보니 아내가 바람 피우는 남자는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후배는 아내가 유부녀인지도 제가 남편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내 역시 저에게 떨어지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군요. 장인은 여전히 제 멱살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주먹으로 한 방 먹여서 넘어뜨렸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여긴 어떻게 왔나? 당신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다 들었어. 당신들 딸이 내 대학 선배님과 결혼 생활 중이었다고. 그리고 나와 바람을 피우고 임신하자 선배님 부모님을 해쳤다고. 장모는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감언이설을 이어갔습니다. 박서방, 자네까지 이러지 말게. 이놈이 우리 사위 맞긴 한데 먼저 우리를 해치려고 했어. 그래서 역으로 복수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야. 우리 딸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자네 애까지 임신했네. 여기 일은 우리가 마무리할 테니 자네는 그만 나가게. 우릴 믿고 기다려달란 말이야. 꼬리가 다 밟혔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네. 선배님, 이것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쩌긴 곧 형사들이 올 거야.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신고도 안 하고 이것들을 한자리에 불렀겠어? 장인어른, 장모님, 여보, 내가 아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지? 그게 바로 이거야. 당신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다신 세상 밖에 빛을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세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장인을 잡아 밥상 위로 업어치기를 했습니다. 온갖 음식에 범벅이가 되어 인간 쓰레기가 됐죠. 또 장모는 후배가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답니다. 두 사람을 막았더니 아내가 혼자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는데 그 앞에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경찰 왔어, 엄마 아빠! 정신 좀 차려봐.
우리 이제 어떡해? 여보, 어쩌긴 뭘 어째. 감옥 가서 수의 입고 아기를 낳는 거지. 내 후배가 당신 아기를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감옥에 가서 꼭 순산하길 바랄게. 이 나쁜 자식.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안 되지. 우리 부모님을 해치고 날 해치려고 한 게 단순한 잘못이냐? 이 미련하고 멍청한 여자야. 당신 인생 이제 새 됐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거라고. 난 못 가. 절대 잡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차라리 창밖으로 뛰어내리겠어. 아내는 진짜 잡혀가기 싫었는지 베란다를 향해 뛰어가더군요. 하지만 형사가 뻗은 손에 잡혀 쇠고랑을 차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자빠진 처부모 역시 쇠고랑을 찼고요. 장모는 절 노려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더군요. 너 우리 식구 이렇게 만든 거 꼭 복수할 거야. 이봐요 장모님. 난 이제야 복수를 시작했어.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을 보여줄 거라고. 내가 백을 써서 가장 힘든 감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깜빵에서 지내게 해줄 거라고. 제 말이 끝나자 형사들은 세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배는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선배님, 제가 선배님과 연락이 끊겨서 저 여자가 아내인 걸 몰랐습니다. 전 진짜로 미혼인 여잔 줄 알았어요. 알아.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오늘 저것들이 잡혀갔으니 망정이지. 내가 잘못되고 너랑 결혼했다면 또 끔찍한 짓을 했을 거야. 맞아요.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 무서운 악귀들이라고요. 선배님, 그 부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 고마워. 이젠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하늘 푸시고 천국에 가실 거야. 그렇게 제 생일날 장인, 장모, 아내를 한꺼번에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열렸는데 증거가 버젓이 있었으니 매우 큰 벌을 선고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간 아내와 이혼 소송으로 정리를 했는데 감옥 생활을 하던 아내는 곧 유산을 했답니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죠. 저는 다시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아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한참을 울면서 사과드렸고 이젠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집과 재산을 뒤늦게 정리하게 됐는데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보육원과 독거노인, 기타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부했죠. 저는 신혼집을 팔고 사업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서 지내게 됐고요.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 벌어져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는데 일을 함으로써 조금씩 치유가 되다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 빠르게 치유가 됐어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여자 사업가를 만나게 됐는데 각자의 사연을 말하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집사람이자 딸아이의 엄마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지난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고 그 흉터는 옅어지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소름 끼치게 끔찍해서 놀란 분들이 계실 텐데 결말은 그래도 좋게 끝났으니 화나는 마음을 진정시키셨으면 합니다. 물론 화가 풀리지 않는 분들은 댓글로나마 제 전처와 식구들을 마음껏 욕해 주시는 것으로 푸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